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관하는 제25차 평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규열 교수라고 합니다. 2024년도 1학기 평화 포럼을 평화로운 공조, 활분단과 다문화 주제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4차 평화 포럼에 이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25차 평화 포럼에서는 김영화 시사인 기자님을 모시고 afgan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 이런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김영화 기자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기자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2018년도부터 시사인 취재기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어, 단순히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취재 기사를 쓰시는 걸로 유명하시니까요. 홍콩, 부산혁명부터 태국, 미얀마, 아시아 민주주의의 격동의 현장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깊이 있는 취재 기자를 보도해 오셨고요. 국내에서는 또 우리 안의 이주민, 난민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꾸준히 써오셨습니다. 특히 2024년도 글에 울산에 정착한 우리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이 책을 내셨고 오늘 그와 관련된 주제로 좋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김영하 기자님 하신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구절이 하나 떠오르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신의 자녀가 불릴 것이다. 라는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참 김영하 기자님 책을 보면서 이런 노력과 이런 취재가 정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모두 큰 박수로 우리 김영하 기자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영화 기자라고 합니다. 평화학 포럼이라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포럼들, 강연들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시적절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관심 많은 주제를 다루고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앞선 발제들에 비해 가지고 좀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저는 이제 기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이주민 사회 통합이라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고민, 언론의 관점에 대해서 좀 오늘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울산 정착기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써서 그 얘기까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이런 기사와 주제를 많이 쓰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해 공교롭게도 이제 제주에 예멘 난민 분들이 오면서 한국 사회 난민이라는 이제 쟁점이 생긴 시점과 이제 맞닿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주민과 관련해서 좀 이슈를 다룰 기회가 많았는데요. 이제 공항에 체류하는 공항 난민 이야기부터 해서 또 예멘 난민의 이야기, 또 이주 노동자분들이 사는 비닐하우스 집, 어, 그러고 이제 아프간 특별 기여자분들의 1년 울산 정착기까지 이제 기사를 많이 좀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됐는가? 오히려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댓글의 어떤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는데 뭐 가짜 난민의 실상을 알려주겠다면서 굉장히 이제 메일을 보내시는 분도 있었고 또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성팔이 하지 말라. 그리고 뭐 국민이 먼저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달리는 거를 보고 좀 처음엔 이상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주민들이 어떤 처한 여러 가지 맥락과 그나 삶의 어떤 고민들을 좀 다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뭔가 이제 화가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라는 이 키워드가 한국 사회의 무언가를 건드리는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의 여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 이 사진은 이제 2019년에 아까 제가 처음에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그 인천공항에서 200일 넘게 체류 중이던 이제 공항에서
그 난민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법원 앞에서 이주인권 단체랑 반난민 단체가 아주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난민 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보이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뭐 충돌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현장들이 많았어요. 그 이후로도. 무엇보다 이게 어떤 특수한 어떤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 이런 갈등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고민들, 우려들이 좀 많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OECD 기준에 따르면은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을 경우에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이제 공식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례를 보면은 2023년 기준에 4.89%다라고 해서 이제 곧 정말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 감소 부분 그리고 뭐 지역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점점 더 이제 뭐 외국인 유학생부터 결혼 이주민 그리고 이들의 자녀가 새로운 한국인들을 점점 더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울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그 음, 외국인 없이 안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이제 보면 지역 사회에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뭐 식자재 마트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사회가 이미 저는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그걸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이 좀 참고를 했던 책이 깻잎 투쟁기라고 이제 농촌 이주 노동자의 삶을 다룬 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주 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주 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함께 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에서 이민 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이제 노동력, 인력 중심적인 어떤 그 관점이 큰데 사실 좀 전환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공조대 노하우가 쌓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2018년부터 이제 난민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제주에서 있었던 예멘 난민 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난민에 대한 반대 정서, 혐오가 좀 가시화됐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자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 예멘 난민 분들이 이제 육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출도 제한 조치라는 걸 내리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어떤 불안과 공포를 더 이제 자극하는 방식의 어떤 행정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인 그런 갈등 중에 하나인데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이제 수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과 또 지역 주민 사이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좀 오래 지속되고 방치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알려졌다시피 뭐 돼지고기 파티를 한다거나 또 돼지머리 시위가 올려지면서 뭔가 굉장히 혐오의 온상처럼 이제 전달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좀 제가 그걸 취재했던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뭐 그 실무자 차원에서의 어떤 갈등 중재 노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어 북구청이라든지 대구시청 그리고 경북대학교 같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주체들이 좀 서로에게 공을 넘기면서 오히려 더 불안이 더 가속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취재를 할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주민 이야기 말고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이주민의 이야기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을 설득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실 다문화 사회로 가려는 그 가속화하려는 그 움직임은 더 클 텐데 여전히 이주민 뭐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갈등의 언어만 많이 부각될 뿐 지역 사회에 분명히 이제 움트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 나름의 고민일 수도 있고 그 나름의 어떤 어 지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다 같이 살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음, 어, 사실 이 난민 문제 다루면서 오랫동안 되게 혐오적인 분위기에 이게 좀 되게
무력해질 때가 많았는데 이 사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돌아가신 고 노키 교육감님이 2022년 3월 21일, 그러니까 첫 등교 날인데 아프간 학생의 손을 잡고 등교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보면 울산이라는 지역 사회가 굉장히 또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 그러니까 무슬림 난민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혐오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한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몸소 보여줬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난민이라는 주제, 난민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제 외국인 이슈는 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해서 좀 메시지, 포용적인 메시지를 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슈가 전체 난민, 뭐 이주민 인권 영역에서는 사실 극도로 저는 예외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미라클 작전이라고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뭐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우리 교민을 이렇게 구출하는 적은 많았어도 외국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은 진짜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외교부가 했던 이야기가 네,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감안을 해서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난민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을 부여를 하고 난민 인정자와 같은 이제 체류 지위를 이제 부여를 했는데 사실 뭐 실상은 난민에 좀 더 가까웠지만은 그때 당시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라든지 난민을 사용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특별기여자라는 말을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당시 언론 보도만 봐도 기존의 어떤 분위기랑은 되게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뭐 이제 헤드라인만 봐도 뭐 영화 같았다,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뭐 신생아도 구했고, 뭐 젖병까지 챙겼다라는 식의 굉장히 감동서사를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사실 이게 TV 속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내일로 닥쳤을 때 달라진다라는 거를 울산의 어떤 동구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슬림 난민이 실제 내 이웃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또 크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당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부모 분들이 반대 시위를 열었던 장면인데, 여러 가지 요구들과 어떤 불안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부터 고려하고, 이게 너무 이제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구호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환대의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를 오른쪽 사진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 사회 곳곳에서 지원의 손길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본인이 왜 여기에 참여를 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기후 위기부터 사실 전쟁 위험까지 우리나라가 난민 발생국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가게 됐는데 이런 식의 어떤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아프간 기여자들도 이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반발이 있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만난 아프간 특별 기여자 사지아 씨가 직접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쓴 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도시에 와서 집 밖을 나갈 때마다 한국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아프간 사람들이 싫다고 하더라.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안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잡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다든지 또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큰 갈등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누구든지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좀 차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앞선
뭐 제주나 대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떻게 보면 또 펼쳐지겠지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좀 돌이켜 보면은 초기에 반발이 있었지만 그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울산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다문화의 갈등, 뭐 이주로 인한 어떤 문화적 다양성, 그 갈등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울산이 했던 것처럼 해결합시다는 절대로 아니지만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는 한 번쯤 좀 기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다라는 하나의 좀 판례,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노키 교육감님이라는 좀 포용적 리더십 존재가 되게 컸지만은 그 안에서 또 같이 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되게 궁금했고 사실 한 명의 히어로만으로 가능했던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현대중공업의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동반성장지원부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내 워낙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의 이 책임님입니다. 협력업체 12곳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30명을 고용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을 했는데 이 가족들까지 포함하니까 157명이라는 굉장히 대가족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입학부터 뭐 병원 진료까지 이제 정착을 이제 맡, 맡게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럴 정성으로 한국인들에게 더 잘해줘라라는 식의 어떤 핀잔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한국인 일자리 빼앗긴다라는 식의 어떤 게 통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면 오히려 9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지켜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뭐 기도실이나 할랄 푸드를 제공한다든지 또 페르시아어 통역사를 고용을 해서 이분들의 정착을 이미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걸 보니까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문화 센터장인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프간 분들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특화돼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난민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맡게 됐는데 뭐 매뉴얼 같은 게 없으니까 처음에 그냥 당장 했던 일이 제주시 다문화 센터장에게 연락을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예멘 난민들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을 겪었으니까 뭐라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아주 기본적인 생활 질서부터 알려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문화 갈등이 정말 처음부터 첨예한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어떤 오해나 문제가 자칫 갈등으로 이제 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조언을 받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적응 교육 같은 것들을 만드신 분이었는데 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게 그냥 정말 이렇게 개인들이 분투했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라클 작전으로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홍보가 될 때만 해도 뭔가 이제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분들의 정착을 지원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있었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분들이 기지를 발휘를 해서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 혐오를 되게 가시화 시켰던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제주의 경험이 울산의 경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뭐 어떤 시행착오든지 노하우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갈등이 사실 쓸모없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노키 교육감과 울산 교육청의 노력을 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뭐 예산을 마련한 것, 그리고 행정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느끼기엔 어떤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반발 여론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노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는 이제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슬람이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문화권인데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낯선 이들과 접촉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새롭게 배울 수 있다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그 교육감 직속 부서인 교육협력 담당관실에서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
이곳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학부모님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면서 학부모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뭐 법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눈에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도표인데요. 사실 요 주체들보다 훨씬 많은 기관들이 또 관여한 사업이긴 하지만 주되게 교육청과 현대중공업, 다문화센터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분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시키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통해 나갔다라는 점과 또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제 여건 개선 교사부터 한국어 교육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현대중공업은 또 거기에 맞게 거주 공간을 제공했고 다문화 센터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생활 적응 교육 그리고 이제 어머니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지원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약간 어벤져스가 좀 떠올랐거든요. 이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 각 주체가 좀 제 구실을 다했을 때 다문화 사회의 불화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울산의 시도가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이분들이 이전에 어떤 뭐 매뉴얼이 있고 참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부서 간 칸막이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 간에 근데 그걸 넘어서 협업을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들을 서로 압축적으로 이제 모아야 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과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노력 아래에서 이제 개인들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볼라니라는 아프간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뭐 밀가루 반죽에다가 감자와 파를 넣어서 이제 굽는 건데 이게 실제로도 어떻게 쓰였냐라고 한다면은 그 초등학교에 아프간 어머니들과 한국인 학부모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프간 어머니들이 아프간에는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친해지는 문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볼란이라는 이 음식을 50장을 구워서 이제 가져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에 쓰였던 음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아프간 아이들이랑 같이 송편을 만드는 일이었고 또 세 번째는 아프간 가정에 가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의 음식을 좀 나눠 먹으면서 친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좀 보니까. 실제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반대를 하셨던 분인데 요런 이제 교류들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시고 이제는 1대1 멘토링 교육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있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하나하나 부정적이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달랐다. 그리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사실 뭐 물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울산의 일년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좀 증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제가 최근에 1월이었는데 이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울산 동구의 일년과 굉장히 유사해서 사실 되게 놀랬어요. 거기 나오는 대사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영국 북동부 폐광 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사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연대 이야기를 담았는데 거기에서도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이게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면서 또 울산 동구의 1년, 2년을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포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두가 엄청 처음부터 막 증오하고 인종주의적인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대체로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울산 동구처럼 어떤 행정적인 지원 체계 아래에서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을 때 어떤 인간이 가진 선한 의지라든지 조금 더 뭐 열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어, 그
다문화 뭐 이주 관련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통계를 저도 좀 인용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쌓이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라는 건데 실제로 보고서에서 이런 쟁점들을 다루더라고요. 인종, 종족, 문화적 다양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결속력을 해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내고 이제 북토크나 강연하면서 여러 좀 지역에 다니면서 독자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사람들마다 이 수용성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환대하시고 외국인들 늘어나는 게 너무 좋고 이 국가가 우리 국가에도 되게 좋은 이미지일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한테 굳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들끼리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연히 한 명이 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집단의 형태로 왔을 때 내가 환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문화 갈등이라는 게 이주민과 한국인끼리의 갈등인 것처럼 많이 묘사가 되지만 오히려 저는 약간 한국인과 한국인끼리의 갈등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이제 하락 중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다행인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성인에 비해서 거의 20점 가까이 높을 정도로 비교적 높고 게다가 상향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가 가장 차이가 나느냐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제 요걸 수치화한 건데 그중에 교류 행동 의지라고 해서 이주민과 친목 모임을 하거나 친구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인들보다 청소년이 훨씬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눈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좀 편견이 덜 할 수도 있고 혹은 학교라는 어떤 공적인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이 다문화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자연스럽게 반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렇게 교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울산은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취재를 하고 지금까지도 내내 가지게 되는 고민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주는 위기일까 기회일까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진짜 점점 더 첨예한 쟁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국가를 되게 문화적으로 다채롭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 문화적 다양성이 이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민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낸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한다거나 최근 유럽 의회에서도 이제 극우 정당들이 약진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실 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분명 희망적인 기록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역시 그런 다양성 때문에 되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실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성취라는 게 좀 하나의 어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파친코가 좀 그런 예일 텐데 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이 제일조선인들의 삶을 그린 이제 베스트셀러고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단은 요 관련해서 좀 이제 다큐 인사이트에서 다룬 그 다큐멘터리 클립이 있어서 요거를 좀 짧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s a fiction writer,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have an agenda. I'm trying to make you Korean. Through characters and plot and point of view, and tone and setting. Through recognition and reversal and catharsis. I am hoping that you will become Korean. Because you see, I know that this is what literature can do. Through literature, I have become Russian and French and Muslim and Israeli and Palestinian, French and Jamaican and Haitian. And through literature,
I have been male and gay and transgender. I have been differently abled and ruling class. I have been dispossessed and disenfranchised, and I have been imprisoned. And I have been orphaned. Through literature, we cross borders, and we become united with the selves we did not know that we could be. And we become reunited with the selves that we have lost. And so they had read the book, they were moved by the book, they identified with the characters in the book. She generously listened, and then they all sort of expressed some of the difficulties. It's a story for everyone who has ever felt slighted, ignored, invisible, forgotten. And that's why the book was so magnificent. This novel recounts these generations upon generations of hardship and the striving that these characters are doing. So it makes you feel for them as they endure this suffering and ask, is it fair? Is this right? Is this all life should offer? So it deals with these universal questions and universal emotions, which is why even though it's set in Japan and in Korea, territories that many American readers don't know at all, it's absolutely universal. Absolutely universal. Several days ago, when I say that she's really shown up for us as a community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nd for that we thank her for being so visible and so vocal about what we are experiencing. So Minjin, please. 이민진은 고난 속에서도 존엄과 회복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한다. I hear. I want to be loved. I want to be accepted. I want you to know me. So I ask you, please tell us who you are. Tell us your name. Tell us your story. Speak and be remembered. Min Jin Lee is an important figure in American literature and society because as a prominent Asian American leader, she has helped to shine a light on the violent attacks and hate crimes that Asian American communities have faced. Whenever I sign a book, very often I will write, "We are family," to people who are not Korean, people who are not biologically related to me. I'm trying to share is my philosophy that we are deeply connected, and the world will never change unless we believe that we are deeply connected. Because if I care about you, then I can't just walk away. Numb is a terrible thing. I would like the numb to become Uri. 네, 사실 미국 사회가 이제 한국계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 그 넘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이민자 2세대, 3세대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성취들을 이루고 있고 변화의 담론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 다큐멘터리였는데 사실 전 이 영상에서 아까 그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이 이민진 작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이민진 작가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미국이 처한 여러 가지 인종 범죄라든지 인종 차별을 더 가시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평가였어요. 근데 그에 비춰서 한국 사회를 좀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이주민, 이민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전히 얼마나 잘 적응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금 우리의 태도가 좀 더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뭐 최근 들어서 뭐 K 콘텐츠의 부흥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계 이민자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인의 어떤 자부심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사는 이민자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고민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프간 특별기여자분
사례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중고, 유치원, 그리고 되게 많은 아이들이 한국의 어떤 공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된 되게 이례적인 사례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무튼 네.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 울산 동구의 일년이 한국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미래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사실 좀 제일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 울산 동구의 사례를 뭐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한 번의 기적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렵다 하더라도 단순히 미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들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실 이주 배경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이 끝나고 어디로 가가지고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크게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울산 동구 이제 다문화 센터장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몇 년 전부터 이주 배경 인구의 학업 중도 이탈률 중도 이탈률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른쪽 도표처럼 이 적응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한국어를 잘 몰라서 한국 생활 문화가 달려서 아니면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54.5%나 된다라는 게 좀 유의미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 아프간 학생들이 오면서 이 초중고 17개 학교마다 한국어 특별반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별도의 한국어 교사가 고용돼서 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가르쳤고 여기에 이제 울산교육청 예산으로 한 25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 차원의 의지가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1년 정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늘어나더라라는 걸 보면서 사실 어떤 사회에든지 적응하려면 언어가 가장 1순위인데 그만큼 좀 이 한국어 지원에 공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울산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책에도 언급하긴 했는데 국가통합실행계획이라고 해서 난민, 이민자에 대한 일종의 어떤 지원 자체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좀 그런 식의 어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자문을 많이 구웠던 연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존이 다른 게 아니라 갈등이 그냥 공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문화주의라고 상호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되고 아름다운 동화가 되리라 좀 이렇게 기대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불편하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상하고 내가 한번 가면 한번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을 이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뭐 울산에서도 학교에서 할랄 푸드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제공했을 때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어, 또 어디서부터가 지원이고 또 어디까지 특혜인지와 관련해서 무수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게 시혜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책에도 나오는 사례긴 하지만은 그 적십자 단체에서 아프간 가족들한테 쌀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한국식 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냥 쌓였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갈등 자체는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커뮤니티 차원의 포용적인 메시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치와 지역사회 역할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이민자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그런 뭐 갈등, 반발, 뭐 그런 혐오적인 댓글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시했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울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아프간 난민들이 울산에 오지 않았다면은 그 많은 인력이 학교마다 배치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세계 시민이 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미래를 먼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는데 어,
사실 미라클 작전이 성공했을 때만 해도 한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 사람들이 내 직장과 학교와 뭔가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막상 이제 부딪히게 됐을 때 감정이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될 건데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좀 더 빨리 겪어봤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무슬림 분들이랑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울산에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다문화 센터장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현대중공업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초기 1년 정착을 지원했던 경험은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 각자의 어떤 기관들에게 자산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네. 실제로 이제 이주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건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떤 논의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마주치는 데서 생각이 나오고 비판적인 사고들을 좀 더 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고 노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낯선 데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말과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사실은 이제 책을 내고도 계속되는 고민인데, 어, 그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라 답은 없지만은 좀 더듬더듬 찾아가는 방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어, 어떤 다양성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록들을 좀 찾아 나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이게 훈훈하고 완결된 미담은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미완의 분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 각자가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영희 기자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팅창에 이제 자유롭게 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 받아서 좀 질의응답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다양한 주제를 기자로서 취재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의 난민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취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아까도 잠시 얘기하기는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2018년에 기자가 됐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되게 많이 한국 사회에서 난민 이주민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분들, 저도 처음에 이제 만나기 전에는 일종의 난민이라고 하면은 뭐 보트 피플이라던가 굉장히 공공한 처지의 어떤 힘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각국에서 가졌던 직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뭐 기자부터 해서 변호사, 군인,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한국 사회에도 비판적이고 또 되게 톡톡 튀는 어떤 매력을 가진 분들도 많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기사를 항상 쓰면 되게 난민으로 어쩔 수 없이 뭉뚱그려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댓글들,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기사를 쓰는 게 이게 이주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견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엇보다 계속해서 뭔가 대구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뭔가 안 좋은 사례들만 좀 축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 키워나가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우리 미라클 작전으로 우리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야 당연히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보도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1년 뒤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추적 조사를 해보시게 된 계기는 어떤 관심으로 어떤 이유로 또 이렇게 1년 뒤에 후속 취재를 기획하게 아, 되셨어요? 네. 사실 처음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그 신원 노출에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취재 자체가 사실 접근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어가지고,
미라클 작전으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아예 이제 접근이 안 되다가 울산에 이제 이분들이 정착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반발이 또 가시화되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노우키 교육감님께서 이제 같이 등교하는 사진이 굉장히 또 전국적으로 회자가 됐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때도 이제 어 섭외 울산교육청과 이제 울산 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좀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이제 갈등이 지금 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되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만 있다가 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계속 기다렸다가 취재를 하게 됐죠.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네. 기다렸었거든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강연 중에 이민진 작가의 그 강연을 또 비디오 클립으로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제가 아프간 난민도 될 수 있고 울산 주민도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의 좀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문학의 힘이다 이런 그 이민진 작가의 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이민진 작가 그 빠찡코 소설을 보면은 그 첫 문장부터 되게 강렬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소설들은 첫 문장으로 전 세계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네. 이런 첫 문장으로 네. 또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또 제가 정말 좀 관심 있게 좀 마음 아프게 읽었던 미국 흑인 역사를 다뤘던 퓰리처상 수상작이었는데 폴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첫 문장도 되게 강렬했어요.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거리였다. 아, 제가 이 이민진 작가 빠친코 책을 읽으면서도 첫 문장이 너무 맞아요. 강렬했죠. 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이민진 작가도 그렇고 이제 강연을 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문학의 힘이라는 거는 토양을 잘 가꿔주는 것 같아요. 근데 땅을 잘 가꿔준다고 해서 거기서 다양성이라든지 공존, 평화의 열매가 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땅을 잘 갈아주고 토양을 잘 만들어주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양성, 평화, 공존의 그 열매를 메우려면은 그 씨를 뿌리는 거는 결국은 정책과 제도의 맞아요. 역할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다 보니까 문학의 힘을 동경하지만 또 동시에 정책과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 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난민들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잘 공존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에 우리 이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뭐 노키 교육감님이라든지 우리 김창유 현대중공업 책임님 같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개개인의 리더십과 헌신으로 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은 매번 그런 분들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런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주민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이주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어 그러니까 그 이주 정책이라든지 이주민과 관련한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했을 때는 지금 법무부가 그 역할을 맡고 있고 어 한국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영어로만 생각나는데 KIIP라고 해서 그 이제 500 몇 시간 정도 한국어 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 생활 적응을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사실 되게 접근성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이주 정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출입국 관리라든지 단속 또는 뭐 이민자 관리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이 찍혀진, 그러니까 그 뭐 지역사회 통합이라든지 정착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현장에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인구 이민을 유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1990년도라고 시작을 한다면 거의 지금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건데 그 안에 어떤 각 기관마다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전 분명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울산 같은 경우도 되게 오히려 저는 가서 굉장히 그 지역사회의 고민이 농도 있고 농도 깊고 깊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놀랐는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연대의 기록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뭔가 만들어냈던 성과들이 분명히 저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정착이랑 통합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아까 제가 깻잎 투쟁기라고 해서 이주 노동자 농촌 이주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에 이주 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손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독일이 많이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독일도 원래는 1960년, 70년대 손님 노동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주민들을 받아서 하다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그분들에게 이제 다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미 뭐 이제 지역사회 가족을 이루고 살거나 또 이미 이제 구성원들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역에서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2000년대가 돼서 이제 꺼냈던 이야기가 우리가 부른 것은 노동력이었는데 온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일종의 되게 그 전환기에 나타난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통합과 정착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제도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도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것 같고 그 위주로 빨리 이제 고민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이어서 또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먼저 좀 질문 몇 개 받고 제가 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질문 주신 김용 참가자께서 네, 맞아요. 네. 네, 그 울산에서의 1년이라는 귀한 경험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종교와 관련된 것인데 난민 혹은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해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해서 종교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진짜 기독교 단체에서 되게 이주민 지원과 정착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오시기도 했고,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울산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으셨던 쪽이 그런 이제 종교단체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런 혐오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책가방 아이들 책가방 마련하는 것부터 자전거 마련하는 것부터 이런 것까지 사실 되게 필요한 이야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부정적 역할은 모르겠어요. 이 사례에서는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분들이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뭐 개종의 어떤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게 가족 내 어떤 분란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그걸 같이 이제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염려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었고 종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네 현장에서 많이 또 분투해 주시는 분들이기도 해가지고 진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 두 번째로 우리 송혜수 참가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주민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나를 포함한 우리와 타인을 구분하는 잣대가 협소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타인과 우리의 경계를 허물거나 좁히는 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정말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네, 그러니까 개인 차원의 노력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지금 든 생각은 사실 그 저는 친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랑.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러니까 뭐 그 국적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친구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든지 뭐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게 그냥 국제사회의 어떤 위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훨씬 그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조금 어린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단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이슈를 좀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감각인데, 그거 말고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는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계를 허물거나 좁힐 수 있는 기회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게 개인의 어떤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울산에서도 보듯이 울산이 조금 달랐던 거는 그런 행정적이고 그런 커뮤니티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그 교육청 교육협력 담당관의 그 공무원분이 그 한국인 학부모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우리 그 울산 교육청의 교육 철학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인데, 우리는 한 명의 학부모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나 기존에 있는 어떤 행정 체계 안에서는 좀 발휘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어떤 마음을 바꾸거나 또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 사실 법대로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고,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때 사실 사람의 마음이 좀 바뀌고 또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누군가 이제 뭐 교육청이든 울산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데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 메시지만 봐도 좀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을 때 조금 더 사람의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지역 정치인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그런 되게 불안이 좀 커졌을 때 되게 메시지를 한번 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네. 네, 저도 김영하 기자님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좋은 제도와 이런 법규를 만들어도 그 경계를 침해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는 제도와 법으로 막을 수 있지만 네. 그 경계를 허물어서 친구가 되게 하는 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간단한 솔루션이 있어서 해결이 있어서 되는 음.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경계를 허물고 이러는 부분들 제가 좋아하는 한민복 시인이 모든 경계는 꽃이 핀다 이런 시를 쓰셨는데요. 그 경계에 꽃을 피우려면은 제도 이상의 우리 공동체로서의 뭐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아주 쉬운 답이 나올 질문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또 그 심리학과 석사과정 학생 안준호 학생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조직심리연구실 석사과정생입니다. 연구 주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님께서 듣거나 기억하시는 소소한 원주민, 이주민 갈등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음. 번째 질문은 현대중공업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지원이 울산에 오신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만을 위해 제도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주 노동자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아,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이제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의 사례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원주민과 이주민이 갈등하게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진 않은 거. 이게 이미 우리가 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주변에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한 번도 뭔가 갈등을 겪어본 적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지역 사회,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냥 이제 어떤 노동자로서만 이제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은 한 번도 되게 우리가 다문화 사회이지만은 그걸 뭔가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공존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았는데 실제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지역 사회에 되게 많이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한국인 분들이 거기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오히려 좀 뭔가 공동화되면서
더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고 더 뭔가 더 분리되는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대구 사례처럼 정말로 이제 이게 뭔가 유학생분들의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라든지 울산처럼 한 공교육 안에 우리가 진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때 이게 갑자기 되고 그게 뭔가 이제 되게 한국 사회의 큰 쟁점인 것처럼 부각되지만은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 되게 존재하고 있고 다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할 건지는 되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원주민 이주민 갈등이라고 했을 때 좀 가장 큰 거는 좀 역차별이라든지 특히나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도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은 어 계속해서 뭔가 임금 체불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안전 이슈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착취나 좀 불평등에 관한 이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요. 또 그 현대중공업의 지원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도 현대중공업에 이주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동남아시아 분들이 좀 대체로 더 많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국가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동반성장협력부라고 하는 외국인 지원부가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이분들의 어떤 정착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비자라는 게 4년 10개월마다 갱신해야 되고 사실 뭐 본국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비자여서 그런 식의 어떤 고민만 하다가 아프간 특별기여자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어, 같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례도 사실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착을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주 노동자의 어떤 일적 적응이 아니라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어머니들을 또 적응시켜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이렇게 가족을 지원해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근데 그전에도 외국인 지원 부서는 분명히 있어서 그 통역가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복지는 분명히 갖춰주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번 질문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우리 울산에 정착했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분들은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용허가제보다 훨씬 더 좋은 네네. 조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은 아프간 특별 귀화자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이주민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과 비교하여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엘리트 그룹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힘들어 하시지는 않는지 다른 나라로 재이주 사실 울산에서 인천으로 또 이사 가셨던 분들 취재하셨죠? 네네. 다른 나라로까지 재이주하신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로 재이주는 어려운 게 이분들이 지금 여건이 없어서 그렇죠.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한국에 살 수밖에 없고 가족들을 만나러 제3국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 아프간에서 굉장히 상류층으로 사셨던 분들이고 대체로 의사, 간호사, 통역사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셨던 사무직 분들이 많이 오게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적응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그 이제 조선소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강도 노동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한국이라는 정말 처음 와보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게다가 이제 가족들도 많고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뭐 아파트도 이제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하지만은 이분들 입장에선 사실 한국이 워낙 물가도 높고 한국은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문화가 아닌데 이분들은 대가족이니까 그런 데서도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주민이면서 사실 이분들 자체의 어떤 고민과 어떤 난처함도 있다인 건데 어, 네.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음, 그래서, 그 다문화센터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실
그 조선소에서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덜 힘든 경기도 쪽에 그래도 그 직업의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시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었거든요. 울산에서.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분들 중에 왜냐면은 굉장히 그 엘리트고 어, 학력이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전문 능력들, 직무 같은 것들을 좀 한국에서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은 훨씬 더 좀 장기적인 어떤 체류라든지 정착의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로 좀 고강도 업무들을 하는 그런 데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프간에서 갖고 있었던 전문성을 음, 한국 사회에 바로 한국에 와서도 바로 뭐 의사로 활동하거나 네. 하기 당연히 음, 어렵겠죠. 네. 어, 저희 그 한남대학교 여수빈 교수님께서 울산 공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주창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는데 우리 이런 난민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정착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뭔가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저보다 뭔가 그 다문화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지금은 사실 되게 그 울산 교육청의 교육협력 담당관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던 이야기가 어 그때 막 이제 전화 받고 막 민원 처리하고 이럴 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되게 어쨌든 이게 울산 교육청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또 홍보할 만한 사안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반발하셨던 학부모분들과 지금은 되게 술 한잔 하는 사이가 됐을 정도로 막역하게 그러니까 갈등을 그렇게 열심히 겪었지만 이렇게 좀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사이가 좀 이제 가까워지셨다는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네, 되게 그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게 가시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잘 몰라서 더 우리가 두려웠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실제로 좀 반대를 하셨는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냥 우리랑 비슷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잘 몰라서 더 겁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네, 크게 막 가시화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실 그 학교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고민들이 있는 게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여전히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들과 아프간 학생들이 뭐 싸운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뭐 너 탈레반이지 뭐 너 중국인이지 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약간의 어떤 기싸움 같은 것도 했다고 하고 그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진행 중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사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냥 저렇게 서로한테 적응해 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네, 처음 우려했던 거보다는 그래도 좀 잘 적응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되게 한국어가 좀 빠르게 늘어서 지금은 네, 그 집안의 어떤 통역사처럼 이제 많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빨리 늘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프간어보다 한국어가 더 능숙한 아이들도 있고 더 이제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또 일본에 들어왔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두 국가가 모두 발벗고 나서서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과는 상당히 차등적인 대우와 대처를 해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울산의 사례가 예외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예외적인 한 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논의들이 더 필요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울산만의 어떤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남으면 어떡하냐. 이게 결국에는 다문화 지원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인데 음,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공교롭게 울산에 왔다라는 점이 좀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게, 어쨌든 그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그 교육청에 있었던 분이 노우키 교육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감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요소들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데 모든 이제 지역 사회에 그런 똑같은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되게 오랫동안 이민자들의 도시다, 이방인들의 도시다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다른 타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하신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주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포용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한편 드는데 예외적인 환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행정 차원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난민 문제가 특히나 여러 정치인들에게 되게 꺼려지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게, 어, 받자고 했을 때 이게 표가 표를 잃을 수 있는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되게 좀 반난민적인 그런 정서들을 자극시키는 말들을 했을 때 그게 또 표가 되고 이런 그게 또 이제 유럽에서 벌어졌던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게 되는 부분들과 또 맞닿아 있는데 한국에서도 좀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한편 좀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구 이슬람 사원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되게 그게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그러니까 어 물론 그 어떤 각자 뭐 그 무슬림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게 갈등을 했던 건 분명히 아닌데 그 중간에 중재자로서의 어떤 정치의 역할 개입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저는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이게 좀 그 대구 사례인데 이것도 역시 그 네, 죄송해요. 제가 출마를 잠시 까먹었는데 네. 네, 그런 네. 정치인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우리 최병옥 참가자님께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떠한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나 되게 소통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라고 한다면 이제 법무부랑 외교부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이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미라클 작전과 그리고 진천과 여수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인재개발원 요런 데서 이제 숙식을 하시면서 지냈거든요. 그때까지는 법무부 소관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울산으로 가기까지 거의 약간의 어떤 일종의 통보식이었다라고 울산에서는 굉장히 처음에 불만도 많으셨고 공문 한 장 딱 와가지고 이분들 이제 가니까 정착을 지원해달라라고 해서 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되게 당황스럽고 또 난색을 표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막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어쩔 줄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그때 당시 소통이 좀 더 잘 됐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법무부 차원에서 정말 그 관리라는 관점에서만 사실 그동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지 정착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법무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참 좀 뜨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 센터도 그 역할을 처음 맡아본 거였고 그동안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어떤 정착이나 한국어 지원을 했던 그 자그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게 어, 행정적인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게 독일 사례를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국가 통합 실행 계획의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졸업한 사람들이 다음에 오는 이민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경험 자체도 계속 축적이 되는 건데 그건 내국인 입장에서는 정책과 관련해서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관점들을 가진 그 똑같은 이민자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교육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순환이 된다, 경험이 계속 쌓인다, 그 커뮤니티에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이보미 학생께서 주신 질문 있겠습니다.
교육 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주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각 학교에 이주한 학생들만 별도의 반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그 여러 반에 나누어서 기존에 우리 울산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나 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던 도움이 되었던 지원 사례들도 알고 싶습니다. 진짜네. 네. 그 학교 17개 학교 맞고요. 거기에 이제 85명, 2022년 기준으로 85명이 이제 17개 학교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한 학교당 많아도 4명 정도? 2명에서 4명 정도 배정이 됐는데 초등학교 경우는 이제 근거리 배정 원칙 때문에 한 학교에 28명이 한 번에 이제 그 배정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반발에 그게 됐던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그 교육청에서 당연히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합반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이제 좋겠다라고 했지만 초반에 이제 학부모님들 우려도 너무 크고 해가지고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한국어 특별반 또는 뭐 아프간 특별반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 반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또 한국 문화생활 적응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 반이 만들어졌고 다른 학교는 각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한국 학생들도 어렵고 그 아프간 학생들도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사실 교류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막 축구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되게 엄청 축구 선수급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공 차면서 친해졌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어쨌든 조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수줍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학교 행정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밥이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할랄 푸드에 대한 이제 학교 측의 그 이해도 별로 없었고, 근데 아프간 아이들은 할랄 푸드를 먹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도시락을 싸오게 했는데 이 도시락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냉장고를 이제 학교에서 사자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냉장고를 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좀 한국인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불리하게 특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논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사례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요? 어, 1대1 매칭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한 학교들이 있고, 근데 이게 학교마다 엄청나게 사례가 달라요. 이게 뭐 어떤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침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학교 차원에서 어떤 학교는 할랄 푸드를 제공해라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뭐 도시락을 싸와라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조금 더 아프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해서 뭐 특별 수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프간 전통 의상을 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다문화 관련된 수업을 열기도 하고 그건 좀 재량에 따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한두 분 더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 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선중 수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평화의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에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고민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뉴스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성공적 사례나 아름다운 미담들을 그런 SNS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면은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이나 제주 이주민센터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활동과 체험 나눔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또 기자님들의 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사실 온라인에서 겪게 되는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혐오적이고 한국인들이 되게 이민자에 대해서 배타적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 짓게 되는데, 실제로도 뭐 한국의 인종주의라고 해서 그런 게 막 콘텐츠화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게 약간 셀링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인종 차별을 겪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막 이제 엄청 이제 조명받고 그러기도 한데 실제로
온라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타인에 대해서 열려 있고 또 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가 느끼기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고 이런 다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런 역량과 그런 노하우들이 정말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사례들을 좀 기록하고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환경대학원 도시사회혁신 전공하고 있는 정보원 학생 질문입니다. 저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깻잎 투쟁기를 읽고 농업 분야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소셜 벤처를 구상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책임님의 말씀 중에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오면 우리 가족의 일자리 90개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현실을 꿰뚫는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울산이나 다른 지역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퍼지는 건지 관련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 사회를 따로 좀 취재를 하진 않았는데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국내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조선소 중에 한 곳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 확실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도 되게 불리한 게 고용 허가제가 어쨌든 계속 단기 순환식으로 일자리를 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 외국인 없이 공장이나 조선소가 돌아가지 않는데 좀 일하려 치면은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순환식으로 이렇게 인력만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사업주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서 법무부랑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고용허가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역 사회도 변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오래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주체 중에 하나로 그 현대중공업과 그런 이제 지역의 사업체들이 또 이렇게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선한 일들이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건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쁜 일들, 안 좋은 것들은 알아서 잘 확산이 되는데 우리 김영하 기자님 같은 이 피스메이커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지 네. 그런 좋은 사례들이 다른 도시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김영하 기자님께서 좋은 울산에서 1년 우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기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화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였다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평화학 포럼 제26차 평화학 포럼은 이향규 뉴몰든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 한글 학교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8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5차 평화학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